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혼조 밑으로 약하게 좀 끝났습니다. 계속적으로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나스닥이 다우존스보다 더 밀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같이 지켜보시죠. 네, 거기다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도 12일로 3일 뒤에 다시 열리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작용을 하면서 미 증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희 증시 8 그리고 이어지는 증시 9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장은 더 꼼꼼하게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저희 서울경제TV 똑같이 즐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들도 채팅창에 남겨보시고요. 그리고 운전 중에도 다른 일 하실 때도 귀로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부터 암호화폐까지 한꺼번에 좀 알아보는 순서죠. 미장원.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화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 PB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인텔이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애플도 1% 빠지는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CPI 발표 우려감으로 전반적으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1% 정도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 특히 좀 반도체와 헬스케어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S&P 500은 0.46%, 나스닥은 0.6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는 0.17% 하락하면서 지수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CPI 발표가 큰 변동성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할 거고요. 지방은행주들은 지난주에 급등을 해서 좀 이제 은행 이슈가 완화되는 건가 했었는데 다시 그게 무색하게 전날에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까지는 보합세로 마감을 하면서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들락이나 빌 에크먼 같은 월가 거물 투자자들이 미국 은행 위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연준이 금리 낮추기 전까지 뱅크런 사태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은행이 부도가 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뱅크런 현상이 굉장히 대표적인데 현재 미국 은행들의 예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형은행 기준으로 한 0.1% 정도 수준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기준금리가 5.25%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 아니면 MMF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MMF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죠.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은행 예금 못지않게 안정적이라 이렇게 좀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어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도 적절한 상품이어서 그쪽으로 이제 좀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은행 일반 예금에 비해서 단기 운용도 잘 되고 수익률도 수십 배가 더 높은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예금에서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이게 은행 부실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번질까 봐 염려되시는 분들은 우체국에 예금을 해놓으시면 국가가 100%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우체국에 돈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4대 시중은행들, 대표적인 은행들은 그래도 미국 은행들에 비해 꽤 튼튼한 편이고요. 구조도 일반 미국 은행들보다는 다른 편이라서 변수만 없다면은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큰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인하가 돼야 이런 뱅크런 현상이 좀 진정이 될 것이고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은행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진정돼서 완화가 돼야 은행 부도 사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리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의 별명이 다들 아시겠지만 닥터 코퍼죠. 웬만한 경제학자보다 경제를 더 잘 예측한다라고 해가지고 붙은 별명인데 재밌는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캔들이 구리 가격이고요. 주황색 선은 S&P 500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구리와 S&P 500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리나 주식이나 결국 장기적인 방향성은 경제의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구리 가격은 약세고 주가 지수는 약간 강세를 보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구리보다는 좀 더 주식시장이 강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장기적으로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고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좀 결정돼서 한 방향으로 합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투자를 할 때 경제 전망을 너무 간과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은행이 망하든 뭐 경제가 망하든 내 주식만 오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경제가 망하면 주식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유로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유로화가 꺾이면 결국 자산 시장이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자산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인덱스죠. 상품 시장, 원자재, 그러니까 이제 상품 시장, 채권 시장, 전반적인 시장에서 시장 약세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하락,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식 시장이 꽤나 잘 버텨주고 있죠. 최근 외환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기관이나 개인이나 유로화 그리고 유럽 증시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유로화 순투기적 포지션을 보면 현재 경제 시황에 비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이고 결국 유로화가 꺾여서 하락하게 되면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채 한도 문제가 이제 잘 해결이 되면 협상이 잘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가 있거든요. 현재 유로화는 상승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약해진 상황이고 고점 부근에서 좀 떨어질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유럽뿐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그간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항생지수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항생지수는 하락세인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주가지수가 아직까지 상승세로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15개의 대형주가 전체 미국 시총 변화의 97%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개별 종목은 여전히 하락세거나 경제 방향성을 맞춰서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 이런 일부 대형주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부분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이제 일부 종목들에 몰리고 있고 시총 기준으로 탑 10 안에 드는 종목들이 수급이 살아 있어서 아무래도 매매를 하실 거면 좀 대형주 위주로 하시면 좋겠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실업률 관련해서 좀 놀라운 데이터를 하나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곧 6월에 출시되는 제 책에도 실린 내용인데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주식은 실업률이 높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제 집계를 해서 이제 실업률별로 S&P 500의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거든요. 1개월 평균 연환산 수익률 이러는 이제 지표 이제 그런 이제 집계를 해놓은 건데 측정 방법에 따라서 결과값은 다릅니다. 수익률의 결과는. 근데 확실한 건 실업률이 낮으면 기대 수익률도 낮고 실업률이 높으면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높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좀 의문이실 텐데 당연히 실업률이 낮고 경제가 좋아 보이는 때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실업률이 낮다라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미 먹고 살만하고 주식과 같은 이런 자산에 이미 많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실업률이 8% 이상일 때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거든요. 실업률이 8% 정도였던 때는 코로나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이런 이제 경제 침체 당시 때뿐이었습니다. 즉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올 법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실업률이 폭등하고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실업률이 좀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경제도 안 좋고 실업률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때가 주식시장이 늘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이었죠.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보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비관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멘트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CPI, PPI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CPI 지금 전월 대비나 전년 대비나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는 거고 이게 나왔을 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CPI가 이제 전월 대비, 전년 대비해서 더 하락해야지만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점점 계속해서 낮아져야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중단을 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물가가 좀 높게 나오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금리를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금리를 지금 이제 인상을 중단할 거다. 이렇게 확실시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금리 인상에서는 더 이상 금리 발표에서는 금리를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의 생각인 거고요. 연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가 만약에 높게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변수가 생기게 되면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패드워치에서 지금 참고를 해보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웠는데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하나둘 사람들이 이러다가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물가 안 잡히면은 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네, 어제 암호화폐 시장도 미국 증시 따라서 전반적인 보합세,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24시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그 외에 알트코인들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디널스라는 기술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에도 비디오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게 적용이 되면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NFT 발행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호재로 페페코인과 같은 이런 밈코인도 크게 급등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이 여전히 급락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밈코인 쪽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전부 몰린 탓에 페페코인이 결국 시가총액을 2조 원대나 달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1조 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상장기업 기준으로 오뚝이나 위메이드 이런 수준의 엄청난 시가총액을 달성한 겁니다. 매출이 조 단위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같은 수준의 시가총액을 달성한 건데 정작 페페코인은 가치가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 오로지 유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조 단위의 돈이 몰린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의 뜨거운 심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거래 대금은 이제 많이 급감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27K 정도 수준이지만 거래 대금은 이미 비트코인이 15K 정도 수준이었던 때와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물옵션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런 파생 상품 자금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쳐주고는 있지만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수요일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주의 중간에 어떤 뉴스 좀 주목해봐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 이야기 할 때 됐죠. 우크라산 곡물 수출 러시아 어깃장에 또 중단 위기라는 제목인데 지금 이틀째 곡물주, 사료주들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줬고 어제 또 제과주도 함께 튀어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일단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에 대한 검사는 재개가 됐다라는 이야기 간밤 사이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들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산 이제 그 곡물들의 수출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왜 우크라이나산 그 곡물이 이제 수출이 안 되면서 글로벌 이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제3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치 까지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간에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산 이제 곡물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이제 협정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네. 작년 7월달에 협정이 체결한 이후에 4개월마다 이제 연장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달에 이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연장할 때는 4개월이 아니라 2달 동안만 이제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피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흑해 이제 곡물 협정을 할 때 우크라이나산 이제 곡물을 수출할 때 러시아산 비료나 곡물 수출도 상당 부분 좀 제한을 풀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산 전반적인 수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심하게 가하다 보니까 네. 곡물에도 그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그 러시아산 관련된 곡물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사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이번에 그 곡물 수출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제 서방 측이 러시아에 이제 제재를 했었던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서방의 이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이제 금융 제재,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이제 해제를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농업 기계, 그 다음에 예비 부품 관련된 서비스도 이제 그러니까 수출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재개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해외 자산이나 계좌 동결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수출을 하기 위한 이제 방안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방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준다라는 건 결론은 지금의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얘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좀 진행 사정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기대하는 거는 지난번 이제 2번의 연장이었을 때 러시아가 연장을 한 해 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또 이제 양보를 하면서 연장을 했었다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아직은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푸틴이 굉장히 뚱한 표정으로 러시아의 요구사항이라는 지금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 지금 여러 가지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을 상당히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무엇이 받아들여지든 일단은 던지고 보겠다라는 좀 심산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 곡물협정 같은 경우는 120일 정도 체결이 됐었고요. 한 차례 60일 연장이 됐다가 오는 5월 18일에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어디까지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일에서 11일, 오늘이 5월 10일인데 이 사이에 계속해서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두 국가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협상이 진전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 뭐 주먹 다짐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일단 자, 그 회담 자체가 네. 일단 뭐 양측의 이제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이제 다뭐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곡물 수출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특히 곡물이라는 게 뭐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육상으로도 일부 이제 수출은 한다라고는 하지만 배를 통해서 해상으로 운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이렇게 그 가격대가 이렇게 수출이 중단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국제 곡물 가격에 또 흔들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유엔 입장에서 봐도 제3세계가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또 뭐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엔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중재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협상 자체가 그렇게 쉽게 뭐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연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상 자체가 일단은 10일에서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곡물 협정에 대한 이슈가 사료주, 곡물주들을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크지만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뭐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특히 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기상 이변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 이변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뭐 저희가 이제 생활하기에 불편한 뭐 가뭄이나 홍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곡물 관련된 수확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곡물량에 대한 이제 수확량이 상당 부분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삶이 좀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기상 이후, 특히 이제 엘니뇨 올해 같은 경우는 엘니뇨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엘니뇨 같은 경우 뭐 잠깐 말씀드리면 뭐 태평양 이제 중수위 그러니까 적도 부근의 태평양의 이제 수온에 따라서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기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바다 온도가 올라가서. 네, 그렇죠. 뭐 엘니뇨 같은 경우는 바다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도 이후에 이제 엘니뇨 현상이 이제 좀 집중거렸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엘니뇨가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제 세계 이제 기상기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발생하는 엘니뇨가 뭐 역대급 엘니뇨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엘니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엘니뇨가 발생하는 그 시점보다는 엘니뇨가 발생한 그 다음 연도에 기상 이변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상 이변이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물 작황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동남아 뭐 이제 5월달에 뭐 연휴가 많아서 동남아 또 가실 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동남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낮 최고 기온이 뭐 44도를 넘어서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습한데. 네, 뭐 태국 같은 경우도 뭐 건 40도 후반대를 이제 기록을 할 만큼 동남아 지역이 상당히 이제 폭염에 휩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폭염이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작황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해당 국가들의 곡물 수입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곡물 가격은 언제든지 또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곡물 협정도 곡물 협정입니다만 계속해서 기상 이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트남이 44.2도 기록하면서 베트남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기상의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 그만큼 곡물 수확의 안정도는 떨어지는데 수입을 하려는 국가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곡물주와 사료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곡물 가격 변동에 조금 이제 민감하게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곡물 가격이 자체가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번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상품에 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그 세계 식량 기구에서 얼마 전에 이제 4월 달이죠. 4월 달 이제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격대 지수가 이제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그래서 이제 가격 전반적인 이제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그 색깔별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뭐 2023년도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2023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2022년도 이제 그래프인데요. 뭐 갑자기 급등했었던 이유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공급이 상당히 확대가 우려된다라는 것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좀 안정화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이제 5월 이후서부터 계속 가격대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으로 조금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살짝 고개를 들고 네, 그렇죠. 있네요.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고개 들고 있는 게 과연 뭐 지속적일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일 것이냐라는 뭐 의견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앞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지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곡물 가격. 그러니까 오른쪽 이제 보시면 이제 각 주요 내용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리얼이라고 보통 이제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곡물 가격입니다. 대표적으로 밀이나 옥수수, 대두 같은 그런 이제 가격대를 보면 되는데요. 뭐 현재 상황으로는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그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신 이제 대리라고 하는 이제 육류 관련된 유제품 관련된 이제 지수인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약간은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향세가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유제품 가격은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대신 이제 휴가라는 부분, 이제 지금 주황색으로 이제 화면에는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휴가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휴가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여름 이후서부터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휴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년 만에 최고의 가격을 기록을 한 만큼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설탕 가격이 달달하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뭐 재배하시는 분들은 달달한데 이걸 네. 먹는 사람은 달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설탕 가격이 이제 급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설탕을 이제 주 산지가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데가 이제 인도, 그다음에 호주, 러시아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그 설탕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작년 올 한 해만 해도 지금 30% 가까이 이제 설탕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설탕 가격의 이제 상승세가 급속도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위인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조금 작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홍수가 발생 이제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탕 재배의 그 작황이 상당히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설탕에 대한 수출을 작년도서부터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그 제한 강도를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그 설탕 공급 1위, 2위 국가들의 이제 수출이 상당 부분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국제 설탕 가격이 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설탕이 우리가 먹는 것에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또 바이오 에탄올 같은 그런 부분에도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사탕수수,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이오 에탄올은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나 디젤유에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이제 첨가를 하면서 탄소 배출을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대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바이오
바이오 에탄올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먹는 거를 제외하고 네. 또 이렇게 바이오 에탄올로도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설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바이오 에탄올 관련된 부분도 물론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우리 주변에서 설탕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식에 설탕을 많이 안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한식에도 의외로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이제 입맛 자체가 좀 달고 짠 그런 음식에 좀 달고 짜고 맵고 그런 네, 음식이 이제 상당히 맛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탕 사용량이 뭐 꾸준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많이 건강을 생각해서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설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 설탕 관련된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이상기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러시아 전승절이 어제였는데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전쟁이 더욱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 협정도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좀 불안한 상황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지켜봐야 될지도 임순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뭐 어쨌거나 뭐 상황이 좋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농산물 특히 이제 이런 농산물 관련 종목주가 이제 테마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테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짝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좀 급등을 했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일단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아마 접근하시는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 뭐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곡물 수급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관련된 종목,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곡물 관련주들, 뭐 대표적이다라고 보면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사료 관련주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흑해 곡물 협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곡물 이런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뭐 주가가 출렁거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식에 따라서 좀 그거에 맞게 투자하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름에 이제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설탕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달달한 걸 또 좋아하는 또 뭐 청량음료나 또 아이스크림들을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아이스크림 관련된 종목도 빙과류 관련된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계속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뭐 2019년도까지는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중심으로 이제 증가세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좀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기존에 이제 바 형태의 그런 아이스크림보다는 이제 콘 형태의 그런 아이스크림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해외 수출도 더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게 아이스크림의 이제 수출 추이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2021년도까지인데 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2019년도에 뭐 5,400만 달러, 그다음에 2020년도에 6천만 달러,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7천만 달러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 8,500만 달러 정도가 수출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스크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뭐 아이스크림이 국내 소비가 조금 줄었다라는 거
또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해외 나가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스크림 관련된 부분이 보통 초여름서부터 이제 판매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1년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판매가 이제 집중화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중으로 이제 많이 팔리고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여름부터 이제 10월 달까지가 판매량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뭐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곡물, 사료 관련 쪽으로는 선진이라는 회사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진이라는 회사는 이제 배합 사료뿐만 아니라 양돈, 그다음에 육가공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제로서도 기능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보통 이제 양돈 같은 경우 보통 여름 때 아니면 휴가철 같은 때 저희가 그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구워 먹는 게 이제 삼겹살, 그쵸. 목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계절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봄서부터 가을 동안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가 자체도 작년 이제 올 내내 올 초서부터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에서 옆으로 횡보했었다라는 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대한제당입니다. 뭐 대한제당 하면 대표적으로 설탕 관련된 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설탕은 3개 회사가 이제 완전히 삼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J 제일제당, 삼양사, 그다음에 대한제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한제당이 상대적으로 뭐 점유율을 한 20%대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작긴 하지만 그만큼 회사 규모도 작기 때문에 네. 뭐 주가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칠레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름 성수기에 맞춰서 이런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 성장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빙그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아이스크림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2개 회사로 양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롯데 월푸드 그리고 또 하나가 빙그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할 만큼 뭐 양 회사가 과점 체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4월부터 10월 달까지 매출이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빙그레가 인수한 과거 현대제과 아이스크림 부분에 대해서 뭐 기업 합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뭐 시장의 예측치가 많았는데 일단 당분간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이제 혜태 아이스크림이 이제 합병 과정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저해가 됐는데요.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이나 영업 실적 측면에서도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곡물 쪽에서 그리고 사료 쪽에서 설탕 쪽에서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 임순재 대표님께서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곡물 쪽 보신다면 선진이라는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설탕 쪽 보신다면 대한제당 최근 뭐 주가가 많이 뛰어오르긴 했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여름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제과 쪽에서 빙과 쪽에서 빙그레 한번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30분 남은 8시 반입니다.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코너 시간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되면 테레비 앞으로 좀 모이시고요. PC 앞으로 모이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려야죠. 센티멘탈, 하이트 진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펀더멘탈로 현대차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5월 8일 날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네요. 해외 NDR 후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NDR. Non-Deal Roadshow라고 하는 겁니다. Non-Deal. 딜하고 상관없이 수시로 가서 해외 투자자하고 미팅을 하면서 뭐 사업을 물어볼 수도 있고 주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물어보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로드쇼. 계속 미팅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도 뭐 20년 넘게 이렇게 했었는데 해외 NDR을 갔다 와서 고객들이 하는 말을 듣고 쓴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신한에서 갔다 왔고요. 주로 4가지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보면은 켈리 신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최근에 광고들 많이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켈리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제로슈거 최근에 뭐 설탕값 많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로슈거 소주에는 설탕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탕값 올라가는 원가 요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기존의 소주 수출, 효율성 증대 노력 이쪽에 관심이 많더라 이런 얘기고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바뀔 거냐. 지금 오비 맥자고 계속 오비 맥주 밑으로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비 맥주 밑으로 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테라급의 좀 임팩트가 있는 제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자, NH투자증권에서는 4월 12일 날 리포트가 나왔댔습니다. 여기 빨간 점선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주가가 PER로부터 16배 정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왜 PER을 16배나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시장보다 높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최근에 주가들이 조금 꿈틀꿈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고 낮건 간에 분위기가 일단 좋아지면은 주가가 다시 일어나는 경향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승 시 기업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걸 지금 눈여겨보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이제 켈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도 주식 사시기 전에 마트에 가서 한번 편의점에 가서 하나씩 사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마셔보시고 이게 될지 안 될지 금방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시고 저도 주변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3월 27일까지 이렇게 계속 곤두박질을 쳤죠. 주가가 계속 내려왔댔습니다. 21,000원이다가 어느덧 어제 고개를 들어가지고 23,600원까지 왔네요. 누가 사나 봤더니 계속적으로 사지를 않았었어요. 외국인들 팔고 기관도 팔고 하다가 최근에 며칠 조금 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물론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고개를 들더라. 그래서 좀 보고 있고 설탕 가격 올라가는 거 약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기존의 소주들은 설탕이 이제 영향이 있죠. 가격에 영향을 원가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밸류를 보시면 밸류 역사적 밸류로 보시면 이 하단에 와 있기는 합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이제 이 역사적 밸류 기준으로는 이삭죽기가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절대적 가격으로 보면은 저는 좀 더 내려갈 개연성도 있다. 이런 걸 좀 열어놓고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이트 진로를 가져왔고요. 목표 주가 보니까 최근에 리포트들 보시면 아까도 리포트 2개 있었습니다만 두 개 다 이렇게 목표 주가들이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목표 주가 괴리율 또한 최근에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30%까지 왔거든요. 시장
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은 뭐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켈리나 제로소주 이쪽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바뀔 거냐, 고객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걸 좀 예의주시하면서 하이트질로 따라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센티멘탈로 하이트질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펀더멘탈 주식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옛날에 울산 가면은 뭐 자전거 타고도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제는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29년 된 공장이 이제 전기차 공장으로 좀 탈바꿈하려고 이제 삽을 뜨나 봅니다. 그래서 25년에 이 전기차 공장이 완공이 일차적으로 된다고 그래요. 더 확장을 이제 하는 건데요. 기아도 지금 화성에 그 공장을 계속적으로 전기차 라인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주가를 보시면 제가 제목을 현대차, 기아, 질주 본능 이렇게 해놨는데 기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렇게 회사가 변신하고 있고 변모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지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주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니까 현대차가 뭐 주가가 올라갔나 싶은데 어느덧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럼 여기가 다 온 거냐? 10만 원 넘었으면 다 온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시장이 먼저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고평가된 종목이나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는 지금 꿋꿋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증시8, 증시9 보시는 분들은 센티멘탈 쪽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펀더멘탈 쪽도 많이 보셔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펀더멘탈 쪽에서 종목이 저희가 리뷰를 했던 것들이 성적이 좋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시간 되면 꼭 TV 앞에, PC 앞에 이렇게 모이시길 바라겠고요. 자,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NDR,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넌딜 로드쇼입니다. 해외에 가서 기관 투자가들하고 이렇게 미팅한 거를 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요약한 자료인데 그들은 대형 SUV는 아시죠? 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런 거에 주목을 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박스를 보시면 23년 하반기에 산타페하고 GV80 쿠페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24년에는 아이오닉 그리고 팰리세이드 25년에는 GV90 여기까지 이렇게 사이클들이 계속 좋을 거다. 이 사이클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주는 그 영향은 뭐냐면은 영업 마진 여기 OPM이라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을 OPM이라고 쓰는데요. OPM이 10%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좋아질 거다. 이런 걸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 SUV 사이클을 생각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전기차 사이클을 생각하더라도 점차적으로 OP 마진이 좋아진다고 보면은 지금 안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주 환원 정책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릴 때도 그 배당은 보너스다, 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무려 6%나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가져가시면 금리 얼마입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6% 정도 삼성증권에서는 배당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염두하시면 좋고요. 밸류에이션 좀 터치를 해드리면은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는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 수준인데 그렇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 보시면 PER 우리가 많이 흔하게 보죠. PER로 봤을 때 현대차가 기아보다는 약간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으로 보세요. 이게 높나요? 지금 시장이 PER이 12배, 13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5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 괴리율 36%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목표 주가 보니까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괴리율이 지금 36%지만 목표 주가 더 올라가면 다시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이트 진로, 펀더멘탈로 현대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미증시부터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물론 시장에는 불안감이 좀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계속해서 증시 8, 증시 9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불안감 조금은 내려놓고 성공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더 알차게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